항상 이맘때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연간 전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심도 있게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긴축에 대한 충격들은 현재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가 향후에는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와 달리 한국의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상향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반된 흐름들 속에서 과연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조차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향이 맞는 걸까? 실물 경제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러한 그림들에 대한 의심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밸런스라는 이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 고민을 담아서 이번 전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키워드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저 현상,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 삼저 현상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내년도에는 통화 완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빠르게 제로금리로 해서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보다는 물가라든지 금리가 레벨은 좀 낮아지겠지만은 그 레벨에 대한 하락이 그렇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들을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인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래의 그래프는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에 대한 환경을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건데요. 간단하게 이 물건의 가격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될 마련입니다. 근데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공급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었죠. 미국을 주도로 했던 세계화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신흥국의 생산 기지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값싸게 물건이 생산이 됐고요. 여기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정학적 브랜드도 빠르게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이제 원자재 수급이 가능했던 게 코로나 이전까지의 그림이었고요. 그 덕분에 저희는 이 저물가, 저금리라는 이러한 수혜를 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자신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서 신공급망 질서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G2 분쟁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각종 지정학적 분쟁까지도 지금 현재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수급 역시나 과거처럼 용이치 않은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에도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불안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을 의미하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비중이 지난 2010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었지만은 2020년도 들어서는 다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급에 대한 충격들이 절대적인 고물가, 고금리를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통화 정책에 대한 시각도 저희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뭔가 경기나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이러한 예방수 역할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역할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목표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요. 그동안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가보다는 성장에 좀 더 치우쳐 있었던 통화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즉시에 대응을 했던 게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은, 통화 완화가 나타나면은 뭔가 금융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통화 완화가 나올 만큼의 경제, 금융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경제나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악화가 되어 있거나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새로운 균형점, 이 유밸런스에 대한 흐름들을 투자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긴 그림에서의 이러한 균형점, 밸런스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고민들은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도 경제나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고민에 직면을 받을 텐데요. 저희는 이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긴축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기를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힘인 이 재정과 투자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재정과 투자가 긴축에 대한 효과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꾸역꾸역 경기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의 중장기 확장 추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80년대 이후의 위의 그래프는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시계열을 그린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평균 이하의 성장, 그리고 100을 위로 가면은 평균 이상의 성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저희는 경기의 저점과 고점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 구간이 이번을 포함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 경기에 대한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다는 왜 꺼졌는지, 어떠한 이유로 꺼졌는지를 좀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경기에 대한 확장 모멘텀은 서로 다 달랐는데요. 경기가 꺼졌던 이유는 다 동일했습니다. 바로 이 경기 확장을 주도했던 요인이 사라지는 구간, 소멸되는 구간에서 경기가 침체를 맞이하더라라는 거죠. 80년대 중반에는 저유가가 경기의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90년 4월 달에 걸프전 발발로 인해서 유가가 튀면서 이러한 경기 확장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90년 중후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IT 버블이 결국에 발생이 되면서 경기가 확장이 됐었는데요. 2001년도 IT 버블이 터지면서 문제가 확장이 끝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가계 소비, 즉 부동산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한 가계 소비가 경기의 확장을 이끌었는데요. 이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함께 마무리가 됐었죠. 2010년도 때는 통화 완화 정책이 경기의 확장을 이끌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사이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중장기 확장 사이클을 이끄는가라는 건데요. 바로 저는 재정과 이에 기반을 둔 공급망 재구축 투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중장기 확장 추세를 이끌고 있고 긴축을 상쇄를 하면서 경기 확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과연 내년도에 이 중장기 확장 추세를 이끌고 있는 재정과 투자가 과연 꺾일 것인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중장기 확장 추세를 견인했던 재정과 투자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무엇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죠. 항상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에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주도로 해서 확장 재정 지출에 대한 흐름들은 내년도에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이 재구축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의 생산이 본격화됐다라는 뉴스를 듣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이제 선진국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돼서 선진국 내에서 소비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투자 역시나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림들은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유효하면서 이 재정과 투자가 긴축을 상쇄하면서 경기 확장을 이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재정과 투자 그리고 긴축 간의 이러한 시속 게임이 좀 더 재정 투자가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경기의 흐름을 좀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내년도의 경제 환경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경기와 실물 경제의 경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왼쪽의 테이블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의 테이블은 제야 생산업 그리고 서비스 이 두 가지에 대한 산업이 각각 시가총액, GDP, 고용, 물가에서 어떻게 차지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테이블인데요. 서비스업은 GDP, 고용, 물가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물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경기의 흐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시가총액에서는 제야 생산업에 대한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야 생산업에 대한 경기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그림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서비스업이랑 제조업, 소비와 투자는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기 사이클이 좀 뒤틀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결국에는 제조업 쪽 비대면 소비를 좀 더 자극을 했고 비대면 투자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제조업 경기를 먼저 들어올리게 됐고요. 이게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서 제조업 경기는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었죠. 반면에 서비스업 경기는 뒤이어서 올라오다가 2023년도 이제 긴축에 대한 충격 속에서 서서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제조업 경기, 투자는 지금 현재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는 이 서비스업 경기, 즉 실물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가 되는 가운데서 지금 기업 실적과 연관성이 높은 제야생산업, 제조업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통과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사실 좀 복잡한 조건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우선 서비스업 경기, 실물 경제가 가파르게 둔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착륙을 해야지만 제조업 경기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성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제조업 경기의 반등을 부분들을 점검을 해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업 경기, 실물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보다 연착륙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바로 이 서비스업 경기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기에는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다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서 경착륙을 지금 현재는 생각하기가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고용시장은 소득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에 따라서 소비를 결정하게 되고요. 소비의 6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의 흐름이 결국에는 고용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용 경기가 현재까지는 좋지만요. 과연 내년도에는 누적된 긴축에 대한 충격 속에서 좀 식어가지 않겠냐, 아니면 가파르게 둔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가파르게 둔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실물 경제가 연착륙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왼쪽의 그림을 봐주시면은 항상 고용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던 구간은 해승 막대가 아래를 강하게 내려갔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이 구익률, 파란 색깔 선이 적어도 평균 이하 4%를 하회하는 구간부터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란 색깔 선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기업의 이제 구인 건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인데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 수를 말합니다. 기업에 사람을 구하는 수가 많다라는 뜻은요. 지금 현재도 노동의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 노동의 대기 수요가 과거에도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때 고용 악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인율이 정점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균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저희는 적어도 평균까지 떨어지는 이 시간을 경로를 고려를 해보면은 적어도 1년의 시간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반까지는 고용이 급냉 가능성은 당장은 없어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있는 주요국 정부의 재정 일자리인데요. 현재 미국의 신규 고용의 70%가 정부의 재정 일자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재정 일자리라고 하면은 정부, 헬스케어, 사회부조 이 세 가지 산업의 취업자 수를 합한 값인데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결국에는 주요 확장 재정이 단순히 투자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고용시장의 하단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미 위축되어 있는 재화생산업, 제조업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통과해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과거에도 고용시장의 급냉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지금 해식선은 고용시장의 모멘텀을 나타내는 LMCI 모멘텀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아래를 강하게 내려갔던 구간들은 항상 제조업 경기가 위축됐던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경기가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적어도 고용의 급냉 가능성을 제한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반일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희는 이 부분들 그래서 서비스, 소비에 대한 둔화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연착륙이 나타나는 그림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위축되어 있는 제조업 경기, 기업 실적가 높은 이러한 제조업 경기가 이제는 반등을 내년도에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그동안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기업들이 재고를 계속적으로 소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재고 소진이 충분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로 가면서 다시 재고를 쌓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왼쪽에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재고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재고 증가율이 이제는 플러스에서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을 왼쪽 그래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재고가 감소한 상태에서 좀 있다가 보면은 다시 축적을 하는 흐름들을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림들이 이번에도 형성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인프라 재구축 관련된 공급망 재구축 관련된 투자입니다. 지금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공급망 재구축은 대부분 건설에 집중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 관련된 부분들, 공급망 재구축이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건설 쪽에서는 집중이 됐었는데요. 반면에 아직까지 장비에 대해서는 그 수혜가 확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이 장비 반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장비 반입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제조업 수요를 지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가계소득에 대한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은 소비의 구성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요. 이미 위축되어 있었던 게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그리고 비내구재가 대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좋았던 것들은 서비스라든지 자동차 이러한 이제 품목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파이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이 파이 속에서 비중에 대한 변화가 자동차 제외 내구재라든지 비내구재 중심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동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재화 수요를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균형이 많이 각 부문별로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문별로 차별화되는 것들이 다시 밸런스가 조정이 되는 이러한 구간들로 내년도로 접어들면서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 즉 소비와
그리고 제조업과 투자 간의 격차가 조금씩 완만하게 축소가 되는 그림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에 이제 주요국 경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복귀를 해보면은 정말 압도적인 미국의 우위였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미국의 우위가 정말 미국이 모든 걸 다 가져서도 있지만요. 경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대외 충격에 대한 보건력이라든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각 부문별로 미국의 우위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됐을 때는 그 충격에서 비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금리에 대한 급등이 나타나면 가장 취약한 섹터가 부동산이 될 텐데요. 미국은 가계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GDP라든지 이러한 실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익스포저가 주요국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유로존이라든지 한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더 피해를 받았던 구간이 바로 금년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공급망 재구축 투자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요를 지탱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이 공급망 재구축 투자가 앞서서 보셨던 대로 대부분 건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급망 재구축에 대한 수혜가 미국만 오로지 독점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배경이 됐다라는 건데요. 내년도로 가면은 이러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는 조금씩 약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미국의 우위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비미국에서의 회복이 좀 더 미국보다는 나타나면서 미국과 비미국 간의 밸런스 조절이 또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여기에 금리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는 금리 속동이 좀 진정이 되면서 긴축이 정점에 도달을 하면서 이러한 금리 속동에 따른 부동산 충격들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재구축 투자 역시나 지금은 미국 우위로만 작동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장비 수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미국도 수입을 늘리면서 이러한 공급망 재구축 수혜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비미국으로 확산이 되는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미국과 비미국 간의 간극이 좀 축소가 되면서 완만한 약달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경제에서도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한국의 성장 기여도 차트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순수출이 플러스였을 때는 항상 한국은 2%대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에 제조업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테니까 순수출이 올라오면서 내년도에도 2%대 성장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은 내수에 대한 둔화 속에서 2년 연속 2%를 하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소비를 견인했던 요인들이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레버리징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일부 좀 완화를 하면서 해당되는 효과가 일부 소비 쪽에서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효과를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진국들은 재정 지원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득에 대한 하단을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한국은 균형 재정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 수주가 대거 감축이 됐었는데요. 이 건설 수주가 위축됐던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한 1년 반을 뒤를 시차를 두고 건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수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라든지 OECD 각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한국을 내년도에는 2% 초반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에는 아마 1%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결국에는 경제 부문별 그리고 국가별 여기에 한국도 내수와 수출 간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간극이 좀 축소가 되는 이러한 밸런스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조금 가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스크 요인들이 부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러한 2024년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적되어 있는 긴축으로 인해서 제약적인 금융 환경들이 내년도에 연출이 될 텐데요. 이로 인한 한계 기업, 한계 가구,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취약 섹터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BOJ도 이제는 정책 정상화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해외 투자에 대한 자금이 급격하게 청산될 위험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직까지는 국제전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전 현상들이 확전이 될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가의 급등과 함께 물가, 금리에 대한 경로들도 바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과 한국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위험들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 내년도의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경로를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는 기민하게 이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경로를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게 내년도에 투자자들의 요구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외환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환 시장에 대한 거래 규모가 주시장의 거래 규모의 한 500배 정도가 될 만큼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외환 시장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자산 시장, 경제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을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선 대외적인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은 일단은 대외적인 측면 광달러가 내년도에는 순환적으로는 좀 약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의 재구축 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중심의 이러한 자금 쏠림 그리고 경제의 쏠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강달러 압력을 자극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도로 가면서 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순환적인 약달러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순환적인 좀 하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레벨업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왼쪽에 있는 달러의 순유출에 대한 규모인데요.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달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달러가 다시 나가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상흑자가 축소가 되고 있고 경상흑자라고 하면은 무역이라든지 이제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달러의 공급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중국 무역 수지 중국이 빠르게 부상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중국 무역 수지가 흑자를 손쉽게 달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진국 중심으로도 해외 투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달러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제조업 경기가 좀 더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IT 중심의 수출 회복과 함께 달러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은 내년도에 좀 나올 것이다. 그로 인해서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을 좀 더 낮게 볼 수 있는 구간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에서 1,250원 이 밴드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 원달러 환율의 밴드가 100원씩 올라가서 1,150원, 1,350원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그 내년도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내년도 원달러 환율 평균은 1,280원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